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한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에 경고성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소위 오빠 카톡을 과거의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하자 그러면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라며 응수한 겁니다. 또 대화를 담은 사진이 2,000장은 된다며 윤 대통령과 직접 나눈 공적 대화도 공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명 씨가 당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당원 명부 유출 경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은 윤석열 대통령 입당 전 나눈 사적 대화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러자 명태균 씨는 SNS에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피하, 즉 적과 우리 편 구별도 못하냐고 응수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도 다시 나섰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는데. 공개한 대화는 에피타이저도 안 된다며 대화 사진이 2,000장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왜곡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근데 한 2,000장 돼요. 자신을 비판해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거론하며 최후 통첩을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자신에 대해 신중하게 말씀해달라고 문자로 부탁했다며 여권을 향해 섭섭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세 사람이 명태균을 소개했고 대선 때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끝이요. 명 씨는 일부 언론 취재에만 응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대화 속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 여사의 친오빠인지 인터뷰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한 듯한 자신의 과거 육성에 대해선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 중 일부만 잘라 공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차가 뭐 고장났어요. 야, 그 펌프질 올리고 이거 올리고 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올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대화가. 사고가 났으니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빠가 누구건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관계가 확인됐다고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명 씨가 당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명 씨에게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정식 당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달라. 이런 명태균 씨의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일고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MBC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를 전수 분석해봤더니 명태균 씨의 옛 회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선 유독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가 구속되고 김 여사가 학력 위조 문제로 사과하며 지지율이 요동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 입문 사흘 만에 터진 초대형 악재였습니다.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이후 첫 선거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이 무렵 명태균 씨의 옛 회사인 미래한국연구소는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 즉 PNR의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오차범위 박우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7.2%포인트였다가 장모 구속 이후 9.9%포인트, 다시 12.1%포인트로 오히려 커졌습니다. 상담원이 직접 면접하느냐, 기계음으로 묻느냐, 조사 방식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기 PNR과 똑같이 자동 응답 전화 방식을 쓴 기관들의 조사만 살펴봤는데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5달 뒤 대선을 2달여 앞두고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역시 자동 응답 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만 살펴보면 윤 후보 지지율이 일제히 급락해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넘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P&R 조사에선 윤 후보 지지율이 끄떡없었습니다. MBC가 2021년 11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시행된 여론조사 415건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P&R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이재명 양자 대결 기준으로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기관 36곳 가운데 두 번째로 윤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던 겁니다. P&R 관계자는 여론조사 방식과 설문 문항은 의뢰인, 즉 미래한국연구소가 결정했다며 조사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 역시 여론조사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포인트 앞서게 해달라. 통화녹음으로 드러난 명태균 씨의 이런 지시를 보면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네. 이 문제의 여론조사 있잖아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이루어진 거죠. 어떤 조사였죠? 맞습니다. 2021년 9월인데요. 양당 모두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2차 컷오프를 약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자체 여론조사를 명 씨가 실시한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해당 시점에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1위인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앞서게 나오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 조작을 주문한 것 같은 상황이 녹취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조작을 지시했다는 건가요? 자, 먼저 통화 녹취를 다시 들어봐야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그 맞춰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네, 명 씨는 2,000개를 만들어서 치워버리자고 제안을 하고요. 네. 또 강 씨는 비용이 40만 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숫자가 많이 나오고 복잡한데 뭐 2,000명, 뭐 40만 원.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고. 근데 우선 40만 원으로 여론조사 가능한가요? 더 많이 들지 않아요, 보통?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냐, ARS냐, 이게 조사 방식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ARS 기준으로 1,000명을 조사를 할 때요. 보통 문항 개수나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통신 비용만 6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이 40만 원이 들었다는 건 조사 인원이 1,000명에 못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2,000명의 턱없이 모자란 그런 수를 조사를 해놓고 응답자 수를 뻥튀기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40만 원에 대해선 40만 원을 들여서 2,000명이 안 되는 아마 인원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앞서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지시도 있잖아요.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 같은 날 통화를 들어보면 홍준표 후보보다 2%포인트 앞서게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죠. 이 통화 내용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니까. 네네. 누군가만에 그 결석 올려갖고. 네. 이게 사실 내용 자체는 더 노골적으로 들리는데 네. 근데 이게 무응답하는 뭐 개수를 올려라? 먼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요. 네네. 또 그렇게 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당초 응답자 개수를 올려라 뭐 이렇게 알려지고 네.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요. 다시 저희가 들어보니까 무응답으로 들리고요. 통화 맥락상으로 무응답층의 가중치를 올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가중치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1,000명을 조사를 하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2030 세대를 300명 정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300명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조사된 한 사람이 최대 1.5명까지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중치는요, 성, 연령, 지역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와는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가중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네네. 보세요. 자, 홍 후보 지지한 사람이 있을 거고 윤석열 후보 지지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무응답도 꽤 원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무응답, 특히 젊은 층 무응답에 가중치를 준다. 그러면 전체가 무응답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무응답이 커지니까 네. 전체 중에서 홍과 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 덩어리가 좀 작게 보인다. 그러면 격차도 줄어들게 보인다. 이게 이해한 게 맞죠? 근데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뭔가 조작을 했거나 뭐 데이터를 만졌다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분의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미공표 조사라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만약에 조작이었다면요? 참고용이라도 조작이 확인이 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공표 조사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에게는 아름아름 알려질 수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런 점을 페이스북에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 추이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크니까요. 자,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태균 씨 폭로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없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윤 대통령은 홀로 투표를 했는데 오늘도 그랬던 거죠.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누구인지만 급히 밝혔던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선 여권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표한 뒤 투표소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따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부부가 함께 투표하는 모습을 공개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재작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매번 혼자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재작년 대선, 김 여사는 허위 경력 논란으로 외부 노출을 자제하다 홀로 투표했고 지난 4월 총선 땐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투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속 오빠가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제 두 눈으로 두 귀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오빠라고 지칭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을 지칭할 때 저런 이 명태균 씨 카톡에 나온 것과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 여권에서도 그걸 믿는 국민이 있겠느냐 자조 섞인 쓴소리가 나왔고 친한동훈계에선 진짜 친오빠였다 해도 설명이 안 된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는 더 폭로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여권 전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건들지 마라. 잘 모르면 여사 대통령 가서 물어보고 건드려야 될지 건드리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내부에선 참모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채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풀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를 거치지 않고 검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를 오늘 열었는데요. 결국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시작된 이른바 레드팀 회의는 4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선임 부장검사, 증권금융사건에 능통한 평검사 등 15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이 있는지 정말 몰랐냐는 겁니다. 1, 2심 법원은 2010년 10월과 11월 김 여사 계좌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물량과 시간을 짜고 친 통정 매매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전화 줄 것 같다. 8만 개 매도해달라며 주가 조작 일당끼리 주고받은 문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이 있는지 몰랐고 자신의 판단으로 직접 거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레드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와 다릅니다. 기소를 하라 마라 권한이 없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심의위를 열면 통정매매가 인정되는데도 여사 책임이 없다는 거냐는 의문이 나올 것이라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불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올백 사건 때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는 검찰 결론과 달리 청탁 대가가 맞고 직무 연관성도 인정된다며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단 하루 검사들끼리 내부 회의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예전 레드팀은 평균 일주일을 투자해 자료를 전부 검토했다며 이번 회의를 불기소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 수순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해명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죠. 그런데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과거 후보 시절 대통령의 해명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문제 삼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 발언입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김건희 여사가 손해를 받고 이후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와 연을 끊었다는 겁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는 윤 대통령 말과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 9억 원, 모두 23억 원을 벌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 모녀가 거액을 벌었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넉 달을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2010년 5월 이후로는 김 여사가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이와 다른 녹취록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자신과 이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라고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공소장에 289차례, 1심 판결문에 37차례, 2심 판결문에 87차례 등장합니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물량과 시간을 짜고 거래하는 전체 통정 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가 47건, 절반 가까이 연루돼 있습니다. 재판 중에도 검사는 김 여사가 짜고 친 거래를 알았을 거라고 여러 차례 의심했지만 김 여사 측은 직접 한 거래라며 납득할 만한 공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 고발건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추측만을 근거로 한 고발이라며 각하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 퇴임 이후 수사가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에선 역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다음 달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했고 여야는 그것만으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국정농단을 해도 공천에 개입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김건희 비전에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함부로 말이야. 언제 공천 개입했어? 증거 있어? 다음 달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누구를 불러낼지 증인 명단을 두고 여야는 2차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김 여사와 친오빠 김진우 씨, 명태균 씨를 증인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를 검증하는 국정감사에 왜 전 정부 인사들을 불러내냐며 버텼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퇴장 말고는 항의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회 운영위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김 여사 등 3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상설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상설특검이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엔 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을 배제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별검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야당들이 사실상 특검을 추천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만으로 특검을 고르는 건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또 여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현재로선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가 출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지만 여야의 충돌은 계속 이어질 태세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투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뽑습니다. 미니 재보궐선거지만 여야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로 여겨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당에선 투표가 끝나기 전부터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출범 이후 첫 선거인 11.6 재보궐선거. 전통적 우세 지역을 사수하지 못하면 막 출범한 여야 리더십에 타격이 예상되다 보니 여야 지도부는 막판까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정부로 이분들과 손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들어 바꿀 겁니다. 그러니 염려 마십시오. 정치,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잘 살기 어렵습니다. 최대 승부처는 부산 금정입니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 차례를 빼곤 보수정당이 수성해왔고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했고 명태균 씨 파문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여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직 투표도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 책임론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친윤계는 김 여사를 볼모 삼아 대통령을 압박하고 본인의 책임과 무능을 회피하려 한다며 한 대표를 겨눴습니다. 지금 한핵관들은 용산 탓 김건희 여사 탓하려고 벌써 선거에 해가 되는 자해 쇼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친한계는 여론을 악화시킨 건 대통령실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맞받았습니다. 우리 지지자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떨어지게 했던 것이고 중산층들에게는 이거 찍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게 맞죠. 야권에선 전남 영광군수 선거 결과도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야당 3파전에서 민주당이 수성에 실패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지지층이 이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8시가 지나면서 11.6 재보궐선거 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개표가 시작될 텐데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태경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제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제가 나와 있는 개표소가 점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관내 투표함이 이곳으로 도착하게 되면 본격적인 개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부산 금정구의 유권자 수는 19만 500여 명으로 오늘 투표소 59곳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기준 투표율은 45.2%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앞서 사전투표율은 3년 전 부산시장 보궐선거, 2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인 20.63%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개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전국 4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는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구청장 1명을 뽑는 선거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의 첫 선거입니다.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양당 대표가 경쟁하듯 부산을 찾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이슈 등을 내세우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부산 발전을 위한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자 윤곽은 오늘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개표소에서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가 인터뷰와 글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웨덴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용히 글 쓰고 싶다고 전했는데 이를 증명하듯 다른 자리가 아닌 짧은 산문으로 독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한강 작가의 집은 고요해 보였습니다. 자택에서 진행된 스웨덴 공영 SV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작가는 이 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I want to be quiet and there are many troubles in the world and yeah, maybe we should be more calm.
작가가 작품을 통해 주목한 5.18 민주항쟁과 제주 4.3 사건, 끔찍한 역사적 사건을 직면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작가는 역사를 통해 배울 기회가 많았지만 반복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살인을 멈춰야 한다는 건 명백한 결론이라 다시 강조했습니다. 노벨상으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한 작가는 달라질 것 없이 자신의 속도로 글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After I finish my novella, hopefully by October or by the first week of November. Afterwards, I have to write that essay to read at the ceremony. 노벨상 발표 후 처음으로 한 작가의 새 글이 공개됐습니다. 이메일 무쿠지로 독자들에게 전해진 글 깃털.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의 따뜻하고 포근했던 추억을 921자 짧은 산문에 담았습니다. 서점가는 여전히 한강아리 중입니다. 수상 엿새만인 오늘 종이책 주문은 103만 부를 돌파했고 전자책도 최소 7만 부 팔렸습니다. 내일엔 한 작가가 노벨문학상 선정 이후 첫 공식 행보로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독립서점 운영까지 중단하며 조용한 행보를 보인 한 작가가 국내 독자와 언론을 상대로 내놓을 첫마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기업인 출신의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법원이 구청장 업무와 이해 충돌 우려가 있으니 자신의 회사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하라고 판결하자 물러난 겁니다. 공직 대신 재산을 택한 셈인데 문 구청장 사퇴로 열리게 될 보궐선거에는 세금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퇴임식입니다. 기업인 출신 구청장에게 가해진 불합리한 법적 제재를 통해 더 이상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구청장은 본인이 설립한 문 엔지니어링 비상장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사퇴했습니다. 문 구청장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문 엔지니어링 4만 8천 주를 포함해 170억 원대에 이릅니다. 주식 백지 신탁 가능성 알았다면 애초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 재산 지키기 위해 직 던졌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문 엔지니어링은 벌써 회장님 복귀 환영글을 내걸었습니다. 의외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문 엔지니어링 주식이 구청장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 신탁을 결정했습니다. 문 엔지니어링은 구로구에 위치한 정보통신회사인데 구로구청이 통신 관련 공사를 발주하고 검사와 관련한 업무도 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이어왔습니다. 회사가 구로군의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정관을 바꾸고 본사도 서울 금천구로 이전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구청장 업무를 통해 회사 경영이나 재산과 관련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며 문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모두 패하자 문 구청장은 임기 4년 중 2년만 채우고 구청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서울구청장이 주식 백지 신탁에 불복해 사퇴한 건 처음입니다. 2년 만에 공석이 된 구청장 보궐선거엔 30억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공직보다 사익을 선택해 유권자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재직기간 급여도 반납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지. 재산을 지키려고 했으면 나오지 말았어야지. 더불어민주당은 엉터리 공천에 사과하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 활동입니까? 자기 돈 170억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은 흔한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구청장의 중도 사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어지간한 장 차관은 물론 국가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보다도 지역 근무할 때 넓은 관사를 쓰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일까요? 바로 검사들입니다. 전국 56개 검찰청 기관장 관사를 처음으로 전수 분석했더니 69평 아파트를 검사장 혼자 쓰는 등 대형 평형 아파트 사용이 많았고 대부분이 국민 평형을 넘는 규모였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에 각각 지급된 관사 227제곱미터,
69평형대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9억 원대, 임대하려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대구 고검장, 지검장 모두 가족은 서울에 살고 혼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크죠. 혼자서 60몇 평, 70평 가까이 어떻게 사겠습니까? 창원지검장 관사는 216제곱미터, 65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전세가 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방이 5개 있기 때문에 두 가구 분리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대전지검장 관사도 57평형대 아파트였습니다. MBC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전국 지방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의 기관장 관사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10곳이 42평을 넘었습니다. 70평대 단독주택인 강원도 영월지청을 빼곤 모두 아파트였습니다. 국민평형인 전용 면적 25평을 초과하는 곳이 95%, 53곳이었습니다. 국가살림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전용 면적 59.9제곱미터, 18평형 아파트. 다른 정부 부처의 세종시 관사들도 20평형대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지청장, 검사장은 지방으로 발령나면 가족들은 서울에 살고 혼자 관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거기 모두 혼자 가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검찰청 내부에는 관사를 운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과 똑같이 설치돼 있고 검찰보다 인원이 70% 더 많은 법원과 비교해봐도 검찰의 관사 비용 총액이 법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전 부처 관사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기준조차 없다 보니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을 깜짝 발표했죠. 성공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하는 가치가 있고 성공 확률은 20%라며 핑크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관련 주가도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보다 5달 전 열린 석유공사 이사회에선 너무 희망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취임 2년 만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 주제는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승인이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매장 추정 장소는 포항 영일만 일대 동해바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액트지오사가 내놓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공 가능성은 20%, 상당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20% 수준이면 높은 것인가요? Yes. The prospect is ready to drill.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하지만 정작 지난 1월 프로젝트를 승인한 석유공사 이사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MBC가 입수한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너무 희망적으로 알려졌다가 실패하면 더 큰 비난이 돌아왔다며 발표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진행했다 실패로 끝난 방어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24%였다며 대왕고래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비교 분석 등 더 이상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 수치만 갖고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의구심이 나서 물어봤던 것 같고. 게다가 성공률은 20%가 아닌 19%였고 그에 대한 평가 또한 보통보다 조금 더 높다, 기대해 볼 만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안 올리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죠. 공대에서 1학년 때 물리학 기초를 해서 사실 배우는 거예요. 1월 이사회에서 이미 시추를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6월 달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의도한 기획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전문가들은 성공률 20%를 상당하다라고 평가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대통령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지난 8월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뇌전증 환자였던 운전자가 당시 발작을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경우 운전면허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제보는 MBC 조건희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를 올라타 정류장과 건물 사이로 돌진합니다. 바퀴 한쪽이 건물 외벽을 타고 지나가더니 곧이어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65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류장 뒤 바로 이 자리에 걸터 앉아 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제일 희생한 언니예요. 큰딸이니까 정말 거의 엄마 역할을 다 했고 그랬던 언니였는데 정말 상상이 안 가갖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40대 스리랑카 국적 남성으로 운전석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에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은 탓에 현장엔 타이어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계속 이제 속도 걷던 걸로니까 악셀을 밟고 해서 의식이 없어서 수압이 없어서 누워 계시다가 거품을 좀 물고 있었고요. 운전자는 지난 2017년 운전면허를 땄지만 2년 전 뇌전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후 차 안에서 뇌전증 약봉투도 나왔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지병을 숨겼습니다.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운전면허를 어떻게 발급받고 또 유지를 하고 있었는지 참 좀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뇌전증 환자는 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2년간 없었고 운전해도 된다는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면허를 받고 나서 발병했거나 증상이 재발해서 진료 기록이 남으면 운전 적성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매년 500명 안팎의 뇌전증 환자가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14에서 20% 정도가 탈락합니다. 문제는 숨기는 경우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뭐 치료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이 자료가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냥 그걸 그냥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으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뇌전증 환자에 대한 과도한 면허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 신고를 독려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측 병력으로 북한군이 대거 투입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러시아는 북러 조약 비준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연일 한반도 긴장 원인이 우리와 미국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군사정보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러시아군 특별대대에 최대 3,000명의 북한군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탈영한 북한군 18명을 러시아가 쫓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기사화됐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 보병 수천 명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며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Щодо намірів росіян на осінь-зиму, все доволі детально, фактично включення у війну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미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밀착의 속도를 내면서 두 나라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비준도 이르면 다음 달 발효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나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준이 통과되면 양측의 군사적 협력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Вот. Но при этом главное, наверное, что договор подразумева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углубл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в том числе и в обеспечении. 러시아 외무차관도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러시아는 조약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자원 확보와 경제난 해결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어젯밤 만취한 운전자가 도로 아래로 추락했는데 하필 떨어진 곳이 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이 만취 운전자는 행패까지 부렸는데요. 상대는 경찰관들이었죠.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꾸로 뒤집힌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운전석 밖으로 한 남성이 빠져나오더니 비틀거리자 옆에서 부축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사람들을 뿌리치며 손찌검을 하려는가 싶더니 욕설도 내뱉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뒤집혀 발견된 곳은 울산경찰청 앞 주차장이었습니다. 남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 굉음 소리에 청사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쿵쾅쾅한 소리가 한 3번 정도 연속해서 들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창문가로 가서 현장에 이렇게 보니까 차가 전복돼 있더라고요. 이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은 앞서 청사 주변 도로에서 앞 차량을 피하려는 듯 갑자기 방향을 틀었고 그 뒤 경찰청사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사고 났어요? 몰라요. 사고로 나셨고, 운전 감지됐고 하니까.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50대 운전자는 대리기사와 다퉈 직접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청 앞마당으로 뛰어든 이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 운전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어제 전국체전 하프마라톤 경기 중에 교통사고가 나 20대 선수가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현장 통제와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사고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전국체전 하프 마라톤 경기가 열렸던 경남 김해의 한 도로. 도로 통제를 하고 있던 시청 공무원이 왼팔을 들고 오른손에는 깃발을 흔들며 차량을 이동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차량은 3차로가 아니라 통제 중이던 2차로로 가더니 시속 약 30km로 주행하다 앞서 있던 선수를 들이받습니다. 어제부터 뭔가 소리다리가 되니까 안내원이 없었어요. 또 교동이 있었고 요는 중간에 안내원이 없었어요. 70대 운전자는 다른 차와 선수들이 뒤따라와 당황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이런 안전 삼각불이 도로 2차선에 세워져 있었는데 목격자들은 그 간격이 차량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증언합니다. 사고가 나기 10분 전에도 경기 중인 다른 선수 뒤로 승용차와 택시가 뒤따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 배치된 통제 요원은 234명. 정확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건 경찰 35명뿐이었습니다. 통제 요원과 안전 삼각불 배치 간격 규정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이제 1차선에 오는 차를 막고 눈을 마주치고 2차선으로 유도하고요. 또 2차선에서 그 차를 다시 1차선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한 단계 계단식으로 그렇게 막고 진행시킵니다. 다친 경기도 체육회 소속 20대 선수는 이번 사고로 왼쪽 정강이가 부러져 2차례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때 전국대회 우승까지 했었는데 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운동하는 애가 운동선수 생활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단지 그거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뭐. 경찰은 다친 선수의 진단명이 나오는 대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차량이 급가속하며 발생하는 사고. 이 중 상당수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일어나는 페달 오조작 사고인데요. 이런 사고의 4건 중 1건은 운전자가 65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운전자의 주의만 촉구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서서히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보도블럭을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질주를 합니다. 속도를 높이며 갈팡질팡하던 차량은 끝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을 하려던 차량, 갑자기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가더니 지하주차장 안으로 돌진해 다른 차와 충돌합니다. 모두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일어난 페달 오조작 사고입니다. 한 보험회사 조사 결과 페달 오조작 사고는 매년 2,000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60여 건 꼴입니다. 전체의 절반가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을 하거나 차를 빼다가 일어났습니다. 페달 오작동 사고 4건 중 1건은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이 전체 운전자의 12%인 걸 감안하면 점유율이 크게 높은 겁니다. 오작동 사고는 남성 운전자는 55세, 여성은 45세 이상부터 유의미하게 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페달 오조작 장치에 대한 의무 장착이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고 방지 대책으로 제시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 앞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해 급가속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일본에선 2012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후 관련 사고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은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의 기능을 의무화하고 유럽연합도 내후년부터 신차 안정성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국내에서 도입 논의는 이제야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도로에서 무리하게 짐을 싣고 질주하는 화물차를 보면 아찔하죠. 도로공사는 4년 전부터 CCTV에 인공지능 AI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과적 차량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런 첨단 장비를 갖추고도 지난 1년간은 실제 단속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 정체가 빚어지자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짐칸에 실려있던 13톤짜리 철제 코일이 굴러떨어져 4인 가족이 탄 승합차를 덮쳤고 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도로공사는 2020년부터 CCTV에 인공지능 AI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화물차는 하루 약 6,000대인데 AI CCTV 넉 대가 이들 차량들의 적재 불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두 판독해 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도로공사는 과적 차량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금은 이제 혼자서도 모든 차로를 커버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재작년 6월부터 13개월가량 도로공사의 CCTV 단속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도로공사의 CCTV를 문제 삼아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평소 개인정보보호위는 단속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이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걸 위법이라고 봤는데 경찰은 이 기준을 그대로 도로공사 CCTV에도 적용한 겁니다. 반면 도로공사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단속한 영상은 괜찮다며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황당했던 도로공사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에 질의해 CCTV 단속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지만 경찰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개보위라는 기관의 의견대로 한 것뿐이에요.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도로공사가 안전을 위해 CCTV를 운영하고 신고한 게 모두 적법했으며 경찰이 정당한 공익신고를 부당하게 종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CCTV 신고를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은 그 사이 1년 남짓 동안 적재불량으로 단속했어야 할 5만 9천여 건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의 공익신고 방식에서 도로공사에 단속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전국 도로에서 이루어진 낙하물 수거는 100만 건이 넘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269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이른바 갑질을 하는 손님들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충,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한 술집에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하자 테이블에 음식을 쏟아버리는 손님들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밤 10시쯤 충주의 한 술집. 손님 4명이 자리한 곳에 업주가 다가갑니다. 손님들이 외부에서 사온 음식을 먹자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며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러기를 2차례 더. 손님들은 기분 나쁘고 입맛이 떨어졌다며 업주를 자리로 불러 계산을 해올 것을 요구하더니
테이블 사진을 찍고 포장했던 음식을 쏟아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나 리뷰 남길 거고 다른 커뮤니티에 글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장난치고 이러듯이 너무 기분 좋게 신나서 먹는 거예요. 손님들이 시킨 메뉴는 노가리와 콘치즈, 생맥주 4잔. 여기에 안주가 될 만한 피자류의 빵을 사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초기에 외부 음식을 허용했지만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자 입구에 제한 안내문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뒷정리를 잘해주면 괜찮은데 음식도 남기고 바닥에 또 다 흘리시고. 하지만 외부 음식 반입 요구는 지속되는 데다 악성 리뷰와 혹시 모를 사고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게 외부 음식 먹고 혹시나 탈이 났을 경우 그것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형법상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리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테러를 실제로 자행한다던가 그래서 악성 리뷰를 단다고 하면 영업의 내용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는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편 지난 4월 충주의 또 다른 빵집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들이 빵집 주인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 4명이 퇴직을 하거나 병가를 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해당 서장은 가르쳐주려고 했을 뿐 욕설과 막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무총리를 경호하던 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경찰서장이 차량 밖에 있는 직원을 불러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충북지사가 국무총리를 만나는 일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꾸짖습니다. 이 경찰서장은 또 다른 날 회의 준비 자료를 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혼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아, 천재 내가 이거 내가 박사냐, 천재냐. 이 직원은 이날 거리 행진 집회 대응이 미숙했다고 또 질책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막말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에이, 네가 그렇지, 찌찌찌찌 하면서 에이 나와 그러면서 제 가슴을 밀쳤고요. 제 옆에 같은 젊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고. 이 직원은 공황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서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악몽을 꾸고 잠을 자다가 하루에 1~2번씩 깨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데 서장의 막말 때문에 이 직원뿐 아니라 전임 계장도 6개월 만에 공로 연수에 들어갔고 다른 과 직원 2명도 퇴직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 같은 소문이 돌면서 감찰이 시작됐지만 해당 서장은 구두 경고만 받았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진술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서장을 징계해달라고 진정서를 냈고 경찰청은 다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은 후배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가르쳐주려고 했을 뿐 욕설과 막말을 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개발을 위해 산림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편법으로 떨어뜨리는 일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담당 기관 직원이 퇴직하면서 비공개 자료를 빼돌려 등급 하락 작업에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야산. 식생 보존 상태가 우수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1등급 지역은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한 컨설팅 업체가 이곳의 자연도 등급을 재조정해달라며 지자체에 신청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심사를 맡은 생태원이 서류들을 검토했더니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생태원 기밀 정보 20여 종이 확인된 겁니다. 심지어 생태원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양식을 붙여넣기 한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생태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컨설팅 업체의 대표는 작년까지 4년여간 생태원에서 생태자연도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 이모 씨였습니다. 게다가 이 씨가 퇴직 전 사용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흔적도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과 별개로 현장 조사를 벌인 생태원은 이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췄습니다.
대표님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저는 잘 몰라서. 기본적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은 외부에 공개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 서식현황 등 등급을 매긴 주요 근거 자료들은 비공개입니다. 알려지게 될 경우 개발을 목적으로 한 훼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벌목 뒤 등급을 낮춰 골프장을 짓고 케이블카를 놓는 등 편법 개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데이터로 회사까지 이렇게 차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보 보안 체계가 뻥 뚫린 생태원을 비롯해서 환경부와 전체 산하기관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사실이 없다며 생태원 양식만 빌렸을 뿐 비공개 정보는 활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 2연승을 달리며 10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겼습니다. 은퇴까지 고민할 만큼 입지가 좁았던 김원곤의 활약이 극적이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LG의 2차전 선발 손주영을 겨냥해 삼성 박진만 감독은 1차전에서 3안타를 몰아친 윤정빈 자리에 베테랑 김원곤을 투입했습니다.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3대1로 앞선 5회 김원곤은 벼락 같은 2점 홈런으로 단숨에 흐름을 바꿨습니다.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7회, 이번엔 특유의 깎아친 타구가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 연타석 홈런을 완성했습니다. 동료들은 하트 세리머니로 격하게 반겼고 삼성은 한국 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겼습니다. 전력 분석팀에서 정보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걸 좀 참고하고 생각했던 대로 코스에 공이 와서 13년 전 자신의 SNS에 강한 타구를 날리고 싶다는 바람을 올리며 야구에 대한 간절함을 남겼던 김원곤. 하지만 재작년 43타석 연속 무안타 구력 속에 눈에 띄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성규, 김성윤 등 대체 선수들의 약진으로 입지도 희미해졌습니다. 작년에 야구를 이제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빠 야구 그만해도 돼?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해온 야구를 이렇게 도망치듯이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삼성이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10년 전 팀의 막내였던 김원곤. 연습 경기 때 자신의 타구에 다친 백정현과 경기 도중 부상당한 구자욱 등 함께하지 못하는 동료들을 위해 남은 경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 선수들 목까지 전부 해가지고 잘 할 거고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않고 같이 똘똘 뭉쳐서 남은 경기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K리그 FC 서울의 린가드 선수가 갑작스러운 군 입대 제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 상대팀에서 빼오고 싶은 선수로 대부분 이 선수를 콕 집네요. 린가드를 빼오면 린가드 선수를 김천 상무 정정용 감독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렇다면 린가드 선수를 불러야 되겠네요. 린가드 입대요. 이 짬밥을 한번 먹어봐야. 린가드 여유 있게 격려로 맞받아치네요. 아비 좋아 소자. 괜찮아. 파이널 라운드는 모레 시작됩니다.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 금메달로 올 시즌 모든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편의점에서 뭐든 마음껏 먹고 싶다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 이틀째 출근길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모습인데요. 대기가 습한 데다 복사 냉각이 더해져 이처럼 뿌연 안개가 발생한 겁니다. 내일은 안개의 서쪽에서는 먼지까지 다소 뒤엉켜서요. 도로의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좁아지니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이례적으로 포근해서 오늘 전남 강진의 낮 기온이 28도 선, 서울도 24도 선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등 평년 수준을 6,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모레 전국에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면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곳곳에 연무나 방무 현상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6도, 대구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토요일 비가 그친 뒤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선까지 낮아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의 탈탈 터는 수사로 인해 내로남불이란 말이 유행같이 회자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검찰이 곧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처분을 내린다고 하죠. 최소한 위선적이라기라도 하다면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대놓고 이상한 일을 벌이고 모른 척하진 않을 겁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